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언제부턴가 빚 없이 사는 분들이 없습니다. 차곡차곡 저축하는 게 미덕인 시절 불과 1, 20년 전인데요. 누구나 빚을 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이자겠죠. 이미 가산금리, 즉 시중은행의 금리는 가파르게 위를 향하고 있고요. 이달 미국 금리 인상도 예상돼 있습니다. 과연 가계부채를 이유로 붙잡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3월은 대부분 큰 회사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총대회라고 하는데요. 누가 이사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기업의 건강한 활동과 감시를 위해 사회이사가 누가 선임되느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전히 기업의 방패막이로 쓸 권력기관 출신 또 교수 출신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어제 발표된 주거종합계획 및 여러 이슈들 짚어드립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017년 3월 9일 목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세계 금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 미국의 고용과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으니 금리 올릴 필요도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의 인상 속도라면 올해 안으로 4-5번까지 인상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로 점쳐지기도 했었죠. 문제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오를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 상황입니다. 또 외화 유출, 외환 보유 문제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3일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3월 금리 인상설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예, 다들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 많으면은 4-5차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3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렇게 몇 차례 인상하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올릴지가 중요한데요. 미국이 지금 최근에 생산 지표나 아니면 소비 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최대한 1.5%까지는 올릴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5%면 한 4-5차례까지도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당장 3월 인상설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3월 인상은 다들 이제 워낙 지금 올해 사실 내일 미국의 또 중요한 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네. 예상처럼 그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등이 좋게 나오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5%까지 본다면 더 잦을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속도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지금 국고채 금리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우리 역시 이 미국 금리 인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많은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불가피할까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려면 국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예,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의 최근에 한한령, 그리고 미국과의 FTA 재협상, 그리고 국내에 여전히 정치 불안이 남아 있고, 또 청년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국내 상황만 보면 도저히 금리를 지금 오히려 지금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또 내릴 수가 없는 또 주된 원인은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 가능성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오히려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또 전문가들께서 지적해주고 계신데요. 예. 모건 스탠리의 발언이 좀 화제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되면 한국은 동결만 해도 인하 효과를 누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이
뭐 굳이 이제 한국이 금리를 따라서 안 올려도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이제 사실은 그 뭐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사실은 뭐 꼭 같이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최소 3차례 인상을 하면 기준금리가 미국이 1.25에서 1.5%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과 기준금리가 같거나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외화 투자 자금들이 유출할 가능성들을 지금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 동안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자본 유출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또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채권시장 역시 그 이후에 글로벌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수를 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그 우리나라 국내의 펀더멘탈만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제 주식시장만 보면 뭐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 상장기업 전체의 실적은 올해가 작년보다도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배당 증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에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박스권 상당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박스권 돌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채권 시장도 작년 말에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단기성 자금이 이탈을 했지 그 이후에는 장기 투자자 자금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국공채 신용 등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위험 대비 한국의 금리 수준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서 보면 한국의 펀더멘탈이 한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들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좀 교과서적으로 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라던가 외환 이동을 보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셨던 것 같고요. 예, 지금 문제는 이 가계가 느끼는 체감일 텐데요. 벌써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344조 원. 뭐 복잡하고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부담을 느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전체 차주별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 대출, 가계대출이 고소득자 위주로 그리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대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경제 전체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계 가구들, 통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소득의 한 40% 이상을 대부분의 빚상환에 쓰는 가구들은 이제 한계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들 한계 가구 숫자가 지금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계 가구들 뭐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요. 물론 담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일단 한계 가구 여러 그 자료를 보면 한 150만 가구, 전체 가구의 한 13% 정도 되는데 이 비중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요. 이제 뭐 금리 상승하게 되면 사실 지금 시장 금리가 빨리 오르고 있어서 한계 가구의 가계빚 해결 방안을 이제 서둘러서 모색을 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 은행의 시중금리, 가산금리는 좀 선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은행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 미국 금리도 3월에 오른다, 뭐 1.5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이제 은행의 저희 그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금리 상승에서 맞춰서만 가도 좋은데 그걸 또 선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곤 해서 사실은 이제 큰 불만인데요.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면 은행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건전성 위험 부담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갈 때 최근에는 또 구조조정 때문에 부실 여신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여수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불가피하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서 혹은 그보다 이제 빠르게 올리는 경우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한계 가구의 상환 능력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너무 빨리 인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이 예, 예.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 네네. 금융시장의 장단기 금리 이런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얘기도 있거든요. 예. 네네. 뭐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데 사실 이제 이미 지금 시장 금리가 장기 국채가 어제가 10년물이 이제 2.3%를 넘어서면서 네.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가구가 지금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금리보다는 네. 너무 빨리 인상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진퇴양난이지만 네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점점 금융 부분은 좀 어려워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 금융 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어떤 경제 마찰, 또 트럼프 네네.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 무역 노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 전망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좀 금융시장이 튼튼하게 버텨주면 뭐 예.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더라도 버틸 텐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식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좋아지는 면도 있긴 한데 어떤 면에서 좀 저희가 이 체질이 좀 뭐랄까요 면역력을 높여놔야 할까요? 저희는 이제 금융 쪽에서 보면 거꾸로 네네. 이 정치나 이런 외교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국내 경제가 안정을 취한다 이렇게들 또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경제 문제만 국한해서 보면 지금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의 위험 요인들 가계부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우려들, 이런 세 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사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엄격히 수행을 해서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급격한 변동에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자 이런 네네, 지혜가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또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누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금리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금리라고 하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은 금리, 금이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이 금리를 삽니다. 금이빨을 삽니다. 이런 문구도 보이는데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말고요. 실제로 이 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가 오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불가피하지 않냐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인터뷰에서 나왔다시피 쉽게 올릴 수도 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돈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바로 금리인데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시면 이자 얼마 내야 된다, 이자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접하게 되시죠. 1340조 원의 빚을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더 민감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고 돈을 가진 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가파르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금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 나누겠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들 많다고 합니다. 비싼 수술비 때문에 수술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70-9957, 1670-9957번으로 전화 거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저희가 다음 인터뷰로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회이사를 봤더니 역시 과거와 비슷하다.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소식인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계대출 늘고 있고 또 이자 문제 방금 앞서 인터뷰에서도 보내드렸지만 저축은행으로의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현상인데요. 두 번째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세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는데요. 그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지금 인터뷰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회이사를 봤더니 교수가 꽤 많이 늘었네요. 네,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올해 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시한 이 사회이사 선임권을 조사를 했더니 새롭게 선임을 하거나 재선임한 사회이사 후보 이 126명 중에서 이 교수 출신이 57명, 약 45% 정도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교수 출신 사회이사 비율은 지난해 33.8%에서 11.4%포인트나 높아진 건데 올해 사회이사로 선임된 사회이사로 절반은 교수들로 채워진 겁니다. 네, 권력기관 출신들이 원래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왔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또 이 판검사 등을 흔히 5대 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권력기관 출신의 사회이사는 33명으로 전체 2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30.8%와 비교하면 이 4.6%포인트 정도 떨어진 건데요. 이 낙하산 논란으로 이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들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여전히 4분의 1 이상을 좀 차지한 겁니다. 그만큼 이 보험용이나 이 바람막이용으로 이 권력기관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 기관별로 봤더니 판검사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재부가 7명, 국세청이 6명, 그 다음에 공정위와 금융위 순으로 이 두 뒤를 이었습니다. 네, 좀 그룹별로는 어떻습니까? 현대차그룹이 올해 선임한 사회이사 19명 중에서 권력기관 출신 인사가 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중에서 판검사 출신이 5명이나 됐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번에 선임된 사회이사 23명 중에서 7명이 권력기관 출신이었고요. SK그룹은 사회이사 24명 중에서 한 20% 정도가 권력기관 출신이었습니다. 올해 선임된 사회이사 중에서 이 권력기관 출신이 없는 그룹은 포스코와 현대중공업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가계부채 걱정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봤더니 저축은행으로의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이거 좀 심각한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9조 2,6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한 달 사이에 9,7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작년 12월에 증가액이 4,300억 원 정도였으니까 2배 이상 많은 건데요. 이런 월간 증가액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좀 강화를 하면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이 대출수가 그만큼 이 저축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저축은행은 취약계층이 많이 찾고 또 금리가 은행권보다는 훨씬 더 높아서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이 저신용 저소득계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돈을 필요로 하는 원인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가계대출도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정부의 대책으로 다시 꿈틀댄다고요? 네, 역시 한국은행 자료인데 지난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710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동안에 2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월에는 증가액이 585억 원에 그치면서 이 가계부채가 좀 주춤하나 그런 좀 평가가 나왔었는데 다시 좀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의 증가액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2월 평균 금액인 9천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고요. 또 이 가계부채가 급증한 2015년과 16년에 2월 평균인 3조 3천억 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그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좀 재차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이 붙은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불꽃만 꺼서는 안 될 텐데요. 4차 산업혁명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보고서 등을 분석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좀 전망을 했는데요. OECD가 21개국을 대상으로 좀 분석한 바를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확률이 70%가 넘는 직업의 비중이 평균 9%로 나타났습니다. 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10%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라질 확률이 높은 직업의 비중이 6%로 연구 대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질 그런 악영향이 좀 가장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외인데요. 좀 직업이 많이 사라져서 위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한데 이번에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은 그 이후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높은 교육 수준, 또 이 자동화에 대한 선행 투자 등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이 근로자 한 명당 제조업의 로봇 도입 수를 보니까 한국이 531대로 조사 대상 가운데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자동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의 악영향을 좀 받을 여지가 낮다는 건데 그래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와는 좀 다른 것이어서 그런 걱정은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4차 산업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을 봤더니 미국의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예,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오늘 15일이면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지 5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세계 교역과 한국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한미 교역은 1.7%가 늘면서 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교역이 늘면서 우리나라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FTA 발효 전인 2011년에 8.5%에서 작년에는 10.6%로 올랐는데요. 10.6%는 2006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57%에서 3.19%로 0.6%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 한미 FTA가 이 양국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트럼프 얘기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투자 규모를 봤더니 역시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많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한미 FTA 발효 후에 5년간 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보니까 5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59조 원을 웃돌았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01억 달러에 그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이 153%나 더 많았습니다. 대미 투자의 확대가 되면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고용 인원도 4만 7천 명으로 늘었고요. 수출 품목별로 좀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를 비롯한 FTA 수혜 품목은 물론이고 비수혜 품목도 좀 골고루 늘었고 대미 수입 같은 경우에는 곡물과 사료 등의 주요 품목 수입이 지난 5년간 조금 줄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액이 연평균 5% 정도 줄어든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좀 감소 폭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네. 자, 자동차에 압류 걸려 있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런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두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좀 조회를 하고 또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를 하고 압류 해제 사실을 좀 확인하려면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좀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자동차 대국민 포털 서비스 사이트가 있는데 www.ica.go.kr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 들어가면 한 번에 조회도 할 수 있고 압류도 좀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 서비스는 이게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정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그 한미 FTA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 무역 압력을 좀 갈수록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 수치들을 보면 이 미국이 손해만 봤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 협상 과정에서 이런 수치들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이 관련 주제를 여러 번 인터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이사 이야기입니다. 사회이사. 사전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대주주와 경영진과 무관한 사람을 선임해서 독단과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3월은 주총 시즌이라고 할 만큼 사회이사들의 선임과 또 그들의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10대 그룹 사회이사 앞서 뉴스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여전히 권력기관 출신이 많고요. 또 교수들이 많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사회이사 선임 왜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곳인데요.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재벌닷컴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뉴스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의 상장사들의 사회이사 살펴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0대 그룹 상장사가 이제 9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원래 이제 신임 재선임한 사회이사, 주총을 앞두고 이제 주총 결의를 통해서 이제 선임을 했는데, 네. 126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출신 직업군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기재부, 기획재정부죠. 네. 기획재정부나 공정위, 판검사, 국세청, 금감원, 이른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사회적으로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권력기관의 이 기관의 출신 인사들이 전체의 2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권력기관 출신들이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나머지는 교수들이 압도적으로 좀 원래는 많았습니다. 네. 57명으로 나와서 4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사실상 교수 출신이다. 이렇게. 이른바 이들 외에도 장차관 출신이나 외교관, 회계사, 변호사 같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자, 그만큼 또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인지는 이따 뒤어지는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예전과 비교해서 교수 출신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네. 하는데 좀 특정 학교들에 편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왜 이런 걸까요? 네, 교수 출신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한 30.8%,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조금 모자라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원래는 2명 중에 1명, 45%를 차지할 정도로 교수 출신이 많아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교수 출신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지 않아요. 네. 학회 쪽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인맥도 넓고 이래서 권력기관을 대신해서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대신해서 교수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학교별로 살펴보면은 서울대학교가 네. 전체 57명 중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연세대, 고려대 이런 순이었는데 이런 우리가 통칭 사회적으로 스카이대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 출신들이 전체의 60%를 넘어서 사실상 이것도 역시 또 부익부 빈익빈
네. 뭐 명문대 출신들을 교수들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예, 공적이지 않고 사적인 커넥션 혹은 이해관계가 있을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권력기관 출신, 앞서 말씀하신 5대 권력기관 기재부를 비롯해서요, 또 스카이 출신 교수들을 사회이사로 선임만 할까요? 이 일반인 분들은 힘이 세니까 모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모신다라고 쓰더라고요, 표현을. 네. 이것이 현재 그 사회이사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연관이 깊다고 보는데요. 네. 1998년도부터 사실은 그 당시 IMF 당시에 IMF를 초래한 문제가 총수의 독단적 또는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에 의해서 기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이사라는 거, 외부 감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입한 이사회의 멤버로서 사회이사를 영입을 해서 독단적 경영을 그 감시하자, 견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본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셔가지고 사실상 영입을 해가지고 기업의 방패막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냐 이 제도를. 네. 그래서 권력기관 출신이나 명문대 교수들 또 무슨 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사실상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들이 이 기업 내부의 경영 감시보다는 기업의 외부적인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그런 부문과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기업을 정치 또 정부에 비유하자면 이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구인데 견제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 또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이사가 선임되고 운영된다면 기업의 감시적 기능으로서의 사회이사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회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뭐 사실상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좀 문제가 됐었던 그 대우조선 사태나 네. 한진해운 사태 이런 그 대기업들이 이 문을 닫거나 뭐 위기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 뭐 투자를 잘못했거나 내부의 경영 감시가 안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는 권력기관 출신이나 교수들을 모셔서 사회이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사회이사들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지어 뭐 주주들이 사회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거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회이사가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경영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오히려 뭐 외부 그 방어막 이용이 아니었냐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네. 사실상 뭐 원래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작년에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만든 자료 확인한 자료가 있는데요. 사회이사가 찬성이 아니라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거의 1%도 안 되는, 네, 뭐 그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고, 네네. 사실상 참석한다고 해봤자 거수기 역할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를 하게 되면 이 그 사회이사에 임명을 하는 곳이 선임을 하는 곳이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임자의 입맛에 맞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자리마저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네. 사회이사들로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예, 지금은 참 이런 이 여러 커넥션 혹은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대상이지만 작년에는 정부와 대통령도 나서서 관피아 척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관피아의 통로가 사회이사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요?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이사들의 권한과 책임 문제예요. 네. 사실은 사회이사라고 하지만 이사회의 멤버 아닙니까? 그리고 네. 등기임원이에요. 네네. 하지만 영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이사회에서의 활동 과정까지 뭐 어떤 책임과 권한은 거의 없죠. 네. 그냥 뭐 도장 찍어주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뭐 사회이사가 아니라
뭐 허울뿐인 어떤 이사라는 직함 아닌가. 네. 그런 역할밖에 못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예. 지금 상법 개정안 결국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요. 네. 네, 사회이사 관련해서 이 기업의 경영 감시 관련해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 이런 것 대안들이 나왔거든요. 네. 어떤 대안들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대안을 만든다손 제도를 만든다손 치더라도 네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네. 사실 지금 있는 사회이사 제도도 그것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은 현재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사회이사 추천위라는 것을 통하는데 말이죠. 네네. 이 사회이사 추천위는 기존의 등기 임원이나 또는 대주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기 그 기업적인 사람이라든가 자기의 친한 사람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이사들은 손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압이 받고 보수 받고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은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보수도 몇 천만 원씩 나가니까. 네네. 그런 것들부터 먼저 유효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시 또 기업의 어떤 정당한 활동을 하는 부분은 좀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가계대출 이야기하거나 금리 이야기하거나 경제 상황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선 다 집과 관련돼 있습니다. 집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 집을 위한 여러 정책 계획들도 발표됐고요. 또 여러 가지 흐름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런 흐름들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전망대 오늘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17년 주거 종합계획 발표됐습니다. 좀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왔고요. 저희도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핵심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매년 나오는 주택과 주거 관련한 계획 내용인데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 전제하에 올해에는 12만 호 공공임대주택이 나올 것으로 밝혔고요. 이 수치가 지난해라든가 2015년보다는 약간 적은 물량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임대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보면은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다가구 노년층 등 그 다양하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내놓는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임대주택 중에서도 행복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 종류도 좀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행복주택 총 15만 호 목표를 세웠는데 이에 맞추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자금 지원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세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상향이라든가 대출 한도 확대, 이런 중도금 대출 허용 등이 있겠고요. 이 밖에도 주거 복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자체라든가 복지기관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진짜 소외 계층을 발굴하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에 힘쓰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대 관련한 내용 외에도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11.3 대책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그 청약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조정 대상 지역 또 추가를 정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네. 여기서 보통 시장을 억제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정 대상을 더 추가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그것만의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시장이 좀 위축이 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약간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저희가 이 방송 인터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소득 제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주택도 사실은 걸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내주셨거든요. 예. 좀 더 세밀하게 지역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이런
표현들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공공임대가 12만 호가 되니까 많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뭐 이러한 그 수치 외에도 좀 다양하게 쪼개놓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라든가 이제 자금 지원 측면에서 이제 소득 제한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경우라면 도대체 어떤 임대주택에 골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화된 정보가 더욱더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 밖에도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양하게 임대주택 내에서도 물량을 쪼개놓고 있어서 진짜 그 서민들이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이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적어서 이제 물량을 좀 꾸준히 늘려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정보를 좀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있게끔 그러한 관리하는 기법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서민들일수록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른바 요즘 로또 임대라고 불리는 게 있더라고요. 시프트인데 이 시프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서 철거 예정인 집 싸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기획부동산 얘기가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꾸준히 이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때 소유주한테는 보상 차원에서 특별공급권으로 시프트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시프트가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좀 저렴하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공급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철거 예정주택을 찾더라도 이 공급 대상에 제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 뭐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사업에 그러니까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 이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뭐 저기 뭐 철거되니까 시프트 나오니까 사세요라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요. 좀 모든 피해는 투자하는 분들이 보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얘기도 좀 소개가 됐습니다. 원룸 300가구를 사서 여성 안심주택, 뭐 홀몸 어르신 돌봄 주택 이렇게 활용한다. 이게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2012년 이후에 계속 꾸준히 진행됐던 것이고요. 내용이 도시형생활주택이죠. 그 원룸을 300가구 매입해서 맞춤형 주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이제 입주자 선정을 자치구 추천을 받아서 뭐 중소기업 근로자라든가 어르신이나 뭐 여성 안심 등 그 주거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주택형은 전용 14에서 5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뭐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는 하는데 뭐 세대별이라든가 층별로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뭐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입지상 또 기반 시설, 뭐 품질, 임대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 때문이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 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랭우랑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아 저축하려고 하니까 금리가 말이 아니네요. 네, 은행은 대출해주는 돈 금리 막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축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금리가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 된다고 하는데 당장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걱정하시는 일들 많고 또 고민하는 일들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계속 생각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은 답 나올 수 있겠죠. 자, 꽃샘추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도 주머니에도 따뜻한 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봄 이야기로 내일도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